네, 방금 소개받은 이건환 예비역 중장입니다. 영광스럽고 또 설레고 이렇게 초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드는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양이 22장이라 장당 20초, 30초씩 써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의 중간 내용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 분들의 몰입도가 높아서 몰입할수록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올겨울에 많이 추울 거로 예상하시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올겨울은 예년 수준으로 춥겠으며 때때로 시베리아 고기압 한파에 의해서 추운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20년 전의 얘기인데 인디언 추장이 우리 깨워야 되겠다 아들을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복귀하고 추장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겨울이 다가왔는데 마을의 어른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올겨울은 춥겠습니까? 근데 기상을 예측하는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 신임 추장이 국립기상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좀 추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냥 이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을 모아놓고 올겨울은 추울 것이니 땔감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땔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미심쩍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기상대에. 그랬더니 올해는 보통 추운 게 아니라 좀 유달리 추울 것 같다. 이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을 모아놓고 땔감을 더욱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 또 계속 진행이 되다가 재차 또 확인 차원에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사 이래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상대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추장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 지금 인디안들이 미친 듯이 땔감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잡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범위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또한 이 설명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했는데 관중들의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았고요. 카디지 현황입니다. 군용 항공기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대부분 국내법으로 갖고 있고 자국의 영공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거리에서부터 감시, 탐지, 그리고 식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설정한 공약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카디즈 운영 경과입니다. 우리 카디즈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3월에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개입 이후 미그 15나 IL-28 등의 침범을 경고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최초에 설정한 구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바로 남단까지 연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FIR에서 그 북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데는 우리 방공 레이더의 능력과 적기의 활동 영역을 고려한 부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1969년에 이제 자디들을 설정을 하고 또 이어서 72년도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홍도 지역과 또 마라도 지역의 일부가 나중에 일본의 자디지에 포함되는 상황이 있어서 또 그 전부터도 우리 정부에서는 또 군에서는 이 카디즈를 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 또 일본의 직접적인 협상 노력 11차례에 걸쳐서 시도하였으나 일본은 계속 무대응으로 나왔고 미국은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의 그런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3년도에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민간 항공기의 운영, 그다음에
운항, 조정 통제 이 부분을 명시하면서 군용 항공기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군용 항공기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에 군용 항공기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그 후면에서 카디즈를 공식적으로 법률에 실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11월 23일 중국 차디즈를 동중국해를 포함하여 우리 이어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이어도 해양 주권이 위태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발빠르게 그간의 노력을 집대성하고 또 준비를 해서 보름 만에 12월 8일 날 카디즈 조정안을 선포하고 이듬해부터 유효화되었습니다. 이어도가 한중일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해양 자원과 해상 수송로의 통과 위치여서 우리에게는 심대한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즈 진입 및 영공 위협 사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신문에 주로 크게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2월 23일 날 중국 군용기 진입. 언론의 제목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왔습니다. 5월 3일 날은 또 러시아 초계기가 제주도 방콕식별구역. 7월 23일은 중러 군용기가 함께 비행을 하면서 또 특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후에도 10월 22일 날 또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또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 진입한 10월 29일 이때는 한라인을 통해서 정보 제공에 응했다 하는 부분을 좀 부각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카디즈 진입 현황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러시아는 약 평균 15회, 중국은 93회를 접근을 하여 진입을 하였고 그중 올해에는 10월까지 통계로 러시아 20회, 중국 45회 수준으로 카디즈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7월 23일 날 발생했던 러시아 A-50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례입니다. 이 식별 도표를 폭격기들의 경로 그리고 A-50의 경로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대의 H-6 중국 폭격기가 이어도 부근으로 카디즈를 진입을 해서 잠시 자디즈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울릉도 남단에서 카디즈 진입하여 카디즈 북단으로 이탈을 했다가 그 북쪽에서 오는 Tu-95 러시아 폭격기와 연합을 합류를 해서 다시 남단으로 울릉도와 독도 상공을 경유해서 자디즈 남단으로 빠져나간 것이 첫 번째 진입 사례입니다. 이때 이 2대와 2대 폭격기 연합편대의 이 우리 카디즈 이탈 시점에 즈음해서 이와 같은 항공기들의 경로를 조정 통제하던 러시아 A-50 조기경보 통제기가 북단에서 위치하다가 카디즈의 동단 쪽으로 해서 울릉도, 독도의 동쪽에서 최초 진입하여 9시 9분에 영공을 침범하였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탈했다가 재차 다시 영공을 침범한 후에 북쪽으로 이탈을 하였습니다. 최초부터 원거리에서부터 폭격기들의 움직임을 탐지해서 공군 작전사령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고통신 그리고 비행 정보 핫라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인 노력을 진행을 하였고 이들이 카디즈 진입하기 전부터 미리 전투기 편대를 출격을 시켜서 인근에서 대기하거나 또는 목 차단 지점으로 이동해서 대응 비행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A-50이 진입했을 때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경고 방송을 하고 또 경고 비행, 차단 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공을 독도 영공 쪽으로 진입해서 진입함에 따라서
KF-16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경고 비행은 상대편 항공기가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좌우측 어느 상방에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방향을 이탈하라고 비행 조작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경고 사격은 그 해당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 전방으로 기총을 사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진입했을 때는 1회에 기총 경고 사격을 실시하였고, 2차로 진입할 때는 3번에 걸쳐서 경고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두 쪽까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 전력은 F-15K, KF-16 등을 포함을 해서 총 20대가 대응을 하였고, 이 전투기들은 이동 경로를 예측을 해서 추적 감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작전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일본의 서부 방면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통화를 하면서 그런 같은 비행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디지에서의 일본 전투기 활동도 F2, F-15를 포함해서 약 20대가 출격을 하였고, 일본 전투기는 카디즈 쪽으로 오지 않고 자디지 쪽에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주변국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 내로 진입할 때, 또 영공으로 접근할 때의 우리의 조치 매뉴얼입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교전 규칙 등을 준수하는 가운데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채공 전력 또는 비상대기 전력을 긴급 출동시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통망을 활용을 해서 해당 항공기의 기종, 또 활동 목적,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교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통상적 활동하는 군용기다 이 정도 수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 답을 하고, 일본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공 침범이 우려가 될 때 영공 침범 거부를 위해서는 과거에 3단계 조치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경고 방송을 할 때는 공통어인 영어로 하고, 이어서 해당 국가 언어를 사용을 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 공통망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4단 비행, 이어서 경고 사격, 군사적 조치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기들의 최근에 그 카디지 진입 양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동북아 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중국 경우 아디즈 중첩 구역 내에 서로 다른 기종들을 편대를 구성을 해서 진입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고, 또 전투기들은 동중국해 내에서 제3국 항공기 대상을 방어 초계 위주로 하면서 수시로 이어도 지역으로 선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찰기 또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의 특수 목적기들은 과거 대비해서 활동 경로를 연장한 가운데 원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폭격기는 과거와 동일한 양상으로 동중국해 내에서 주기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대비 공세적 카디지 진입 시도가 지금 활발한 상태인데, 과거에 모라토리엄 때 힘들 때에는 진입을 안 했었습니다. 거의.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장거리 폭격이 정리화되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은 예년 대비 약 카디지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3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됐습니다. 전투 임무기들은 영공 근접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또 폭격기 중로 연합훈련 간의 카디즈 인접 지역에 대한 장거리 비행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독도 영공 침범 사례는 초유의 사태로서 저희가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은 과거 83년도에 중국 밀항기가 우리나라에 하이잭돼서 들어왔다가 북한 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춘천상공에서 경고 사격을 했던 이후로 두 번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입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자국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국 조종사들의 훈련, 비행 그런 어떤 기량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예기들의 어떤 성능 평가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해서 회색지대 전략을 적용한 모호한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갈등을 조정하는, 그리고 아디즈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수집 그리고 한미일의 대응의 수준을 계속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비 방향입니다. 먼저 국제관습법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국내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제주도 남단 공역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또 공중과 우리 해양 접속 수역 등의 유관성을 지속 강조하면서 자위권을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그런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해서 우리는 투명하고 또한 선제적이며 과감하고 또 통합되고 일관된 노력을 통해서 억제를 한다는 이러한 어떤 전략적 개념을 균형 있게 배비시킬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대내외 전략적 소통을 우리가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전략적 소통에서의 우위도 선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의 핵심 전장이 SNS와 미디어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활동 내역 또 사실들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제적 그런 지지를 또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전적 측면에서는 단호한 대응 그리고 확전 방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능력을 현시하는 것과 사소한 부주의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장시간 감시 추적 형태의 비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낭비되는 그런 훈련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작전적 대응 방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력 배비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서해 쪽에서는 반응 시간이 비교적 짧은 데 반해서 남쪽으로는 굉장히 반응 시간이 멉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간 또 장소에서의 어떤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장거리 국지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텔스 전투기부터 공중급유기까지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조기 경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지평선 레이더를 포함해서 원거리 탐지 능력과 또 통제 능력, 그리고 주도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반응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남측으로 전력을 배비하는 방향, 그리고 탐색 구조 능력을 또한 차디즈 전 지역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군사 전략 이 변화에 대응한 우리 동맹적 차원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치 외교적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 글로벌 군사 외교 차원에서의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사적 차원에서 핵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 비용 적정선에 대한 합의 문제라든지 또 군사적 조치 필요시 동맹 간에 사전에 논의하고 공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방적 조치가 아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 이런 미래 대비 방향을 기준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대국민 홍보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카디즈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